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은 다소 모호했습니다. 대륙의 개념을 설명할 때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이미지의 북유럽, 선진적일 것 같은 서유럽, 뭔가 부유하지만 여유로울 것 같은 남유럽, 또 세계 최강대국이자 큰 나라인 북미. 이렇게 프리미엄의 가치를 지닌 네임밸류가 있는 대륙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주로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프리미엄이 매우 높습니다. 주로 한중일 동아시아권 국가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특히 동아시아라는 카테고리에 매우 집착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만과 베트남이 있습니다. 대만은 분명 동아시아 범주에 속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이 대만의 타이완을 타일랜드, 즉 태국과 오해하여 동남아시아로 오해하는 해프닝이 왕왕 벌어집니다. 또 야자나무가 많은 아열대적인 자연적 특색도 있어 동남아시아로 종종 오해를 받는데요. 때문에 대만인들 스스로 자신들은 동남아시아가 아닌 동아시아라고 강조된 어조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는 편입니다. 또 대만뿐만이 아니라 베트남도 마찬가지인데요. 베트남은 분명히 동남아시아의 정체성과 지리학적 분류가 명확한 나라이지만 베트남인들 스스로 자신들은 동아시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개념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실제 베트남은 동아시아의 기후인 온대기후의 특색을 동남아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한자 문화, 유교 문화 등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있어 동아시아의 범주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보다 더 정확한 범주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프리미엄이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노스 이스트 에이시아, 동북아시아입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는 어떤 나라가 동북아시아인지 다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은 분명히 동북아시아가 맞는데 중국을 동북아시아에 포함시키기에는 국토의 면적이 너무 사이즈가 컸습니다. 또 동북방에 위치한 시베리아 연해주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시아의 범주에 속하지만 러시아라는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유럽의 범주에 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의 지정학적 변동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국가적 범주가 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 국가가 다름 아닌 한국인 걸 아시나요? 그럼 하나씩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하공화국 수도 야쿠츠크, 인구 100만 명, 언어 터키어. 사하공화국 동북아시아의 가장 머리 꼭대기에 터키계 언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나라가 생길 수 있을까요? 몽골의 약 2배에 가까우며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보다 넓으며 인도보다는 작은 편으로 별개의 국가가 된다면 세계 국토면적 랭킹 8위에 해당합니다. 인구는 2023년 기준 99만 7,565명이며 인근 마가단주의 14만 5,570명과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 수원시나 울산광역시 수준의 인구 규모를 갖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적지만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철강, 우라늄, 헬륨이 포함된 천연가스가 많아 자원산업을 바탕으로 노르웨이와 흡사한 1인당 소득이 매우 높은 자원수출 부국이 탄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이 지역의 독립움직임입니다. 이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는 최근 독립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한 공화국이 아닌 진짜 공화국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키피디아 문서에 따르면 사하 야쿠트 분리주의가 러시아 중앙연방정부의 경제적 착취를 원인으로 국가 설립 움직임이 있고 일각에서는 사하공화국과 같은 언어권인 터키 정부가 이 사하공화국 분리주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가장 큰 분리주의 운동은 프리네이션 오브 포스트 러시아 포럼에서 대표되는 자유야쿠티아 운동이 있습니다. 만약 독자적인 공화국으로 유엔의 승인을 받는 독립국이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해양국가가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사하공화국은 북극해를 접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최근 제한되고 있는 국토는 북극해는 물론 오호츠크해를 끼고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하공화국과 접하고 있는 마가단주와 합쳐진 독립된 국토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극해와 오호츠크해를 동시에 낀 인구 110만 규모의 강소국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회의 보수 진영에 해당되는 집단들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 사하공화국이 진짜 독립국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허황된 공상이 아닌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해와 오호츠크해가 맞닿아 있는 동북아시아의 분명한 정의를 갖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야쿠트인으로서 우리 민족과 매우 흡사하며 일각에서는 발해의 유민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로 이들 스스로 보아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아이라는 말은 발해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동북아시아의 우리의 친구 국가가 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야쿠티아 사하공화국이 분리독립하게 된다면 이 지역은 터키의 경제권 정치 세력권이 될 것인지 여부도 주요한 이슈입니다. 바로 이 야쿠티아의 사하인들이 터키어 투르키 어족에 속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터키 언어권 국가연합과 신흥 패권 집단은 언어적 배경뿐만이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바탕으로 한 국가적 연대를 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이슬람권인 사하공화국의 경우엔 좀 더 다른 국제 정치적 연대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일몽골. 인구 약 1600만 명, 1인당 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 사이. 언어는 몽골어. 몽골은 중국의 내몽골과 합쳐진 통일몽골 그리고 러시아의 부리야트 공화국, 투바 공화국, 알타이 공화국 등의 구몽골계 공화국과 합쳐진 거대한 통일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 900만에서 1600만가량이 몽골 민족의 단일 민족 국가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몽골을 동북아시아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중앙아시아 쪽에 치우쳐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내몽골과 일부 만주를 포함하여 몽골이 독립국가가 된다면 분명한 동북아시아의 국가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900만에서 1600만 명 정도의 중형 사이즈 몽골인 단일 민족 국가가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호주와 같은 자원이 풍부하고 국토 면적이 넓지만 인구 규모는 적당한 규모의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은 예로부터 쿠릴타이 회의라는 부분적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본딴 몽골 제국의 정치 제도를 경험해 본 나라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동북아시아가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 대륙으로서의 프리미엄이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변수가 있습니다. 내몽골의 토탈 인구는 2,500만 명가량인데 다수가 중국 한족인 상황으로 만약 이들을 통일몽골 국민으로 포함시킨다면 몽골 민족보다 더 많은 세력이 한족이 되기 때문에 다소 애매합니다. 또 너무 많은 인구는 1인당 GDP를 크게 떨어뜨려 소득 수준이 겨우 1만 불 수준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인구가 1,000만 명 미만의 단일 민족 계통의 국가가 탄생한다면 많고 넓은 국토와 자원을 비교적 적은 인구가 누릴 수 있어 1인당 소득이 최소 2만 불 이상의 고소득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약 2천만 명가량의 내몽골 지역 내의 한족들을 중국 본토로 추방시킬 경우 900만에서 1,000만가량의 국민이 되지만 이들 전체를 몽골 민족에 동화시킬 경우 3천만이 넘는 캐나다나 호주 사이즈의 동북아 국가가 탄생됩니다. 인구 3천만 명의 중형 국가가 된다면 몽골 외 민족들, 특히 중국 한족을 대상으로 한 몽골 언어 교육과 동화 사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것이 성공하게 될 경우 몽골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한 역사 깊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가 깊은 것은 현재 몽골 민족들이 추구하는 옛보토의 면적은 단순 내륙 국가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발해만, 그러니까 서해 바다와 맞닿는 해양 국가가 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주의 요하강과 만리장성 산해관 사이의 해안 지역을 전통적으로 몽골의 영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이 해안선까지 회복하게 될 경우 한반도는 중국과는 완전히 육상 국경을 맞대지 않은 지정학적 안정성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 몽골의 통일은 한국의 국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연해주 190만 명, 1인당 소득 12,000달러, 언어 우크라이나어, 영어 고려. 극동공화국 약 200만 명의 부산광역시보다 약간 적은 규모의 나라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유럽의회에서 제한되는 나라입니다. 이 연해주의 극동공화국 역시 분명한 동북아시아의 국가로서의 범주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특징으로서는 슬라브계, 우크라이나계 러시아인들이 다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언어 혹은 영어를 사용하는 민족 국가가 탄생할 수 있으며 문자는 기존 러시아 키릴 문자가 아닌 영어식 라틴 문자, 알파벳 등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소련권 국가에서 분리됐던 많은 슬라브계 국가들은 기존의 키릴 문자 대신 영어식 알파벳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몰도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그렇습니다. 이 프리모르스키 연해주 지방이 분명히 독립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는 러시아가 향후 1991년의 상황처럼 분열의 위기를 겪게 될 경우 중국이 이 연해주를 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해주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방 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연해주 땅에 독립국가를 세우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며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것은 지난 2018년부터 심화된 해당 지역에서의 반모스크바 시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부터 젤레나 우크라이나 극동공화국 등의 민주주의 체제의 독립국가가 있었고 백해러시아인들의 대거 피난의 국가를 세웠던 지역인 만큼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유럽계 민족 백인 계통의 국가가 탄생할지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그러나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이들 지역 주민들 스스로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하게 될 경우 중국의 과거 고토 회복, 외만주 지방에 대한 패권 확장 야욕의 희생양이 되어 지금은 200만 명의 슬라브계 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수천만의 중국인들의 대거 이주 가능성을 염두하게 된다면 한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 연해주 지방에 대한 지정학적 변화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또 해당 지역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만 연해주 지방은 독립을 하게 될 경우 마땅한 소득 수준을 높일 요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연해주 동부 해안지대는 이렇다 할 만한 천연 자원이 없고 항구도 얼어붙는 산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유럽 정계에서 제한되는 부분은 바로 사할린 섬과 연해주 지방을 합쳐서 독립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프리네이션 오브 포스트 러시아 포럼 2023년판 러시아의 독립분할 지도를 살펴보면 연해주와 사할린이 같은 영내에 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공식 언어에는 하나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려말 사할린 한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한국 언어가 제2 공식 언어처럼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인당 소득 역시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해주 지방만 따로 놓고 보게 된다면 1인당 소득이 2023년 PPP 기준으로 미화만 2,000불 수준에 불과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사할린만 따로 놓고 보게 되면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3,462달러 수준으로 거의 북유럽 수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을 합치면 최소 3만 불 이상의 선진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캄차카. 인구 35만 명, 소득 수준 약 3만 불 이상, 공식 언어는 영어 혹은 코리아크어. 캄차카 공화국 역시 유럽의회에 의해 제한되는 나라입니다. 추코트카 지역과 캄차카 반도가 합쳐진 독립국가로 제한되고 있으며 인구는 약 30만 이상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의 원주민은 코리아크 족속인데 고려족이라고 이름이 한때 붙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민족과는 별개의 민족이지만 언어적 특색, 민족적 특징이 한국인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지역은 워낙 추운 땅이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지만 캄차카의 수도가 될 페트로 파블롭스크 캄차츠키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사람이 살만한 아극해양성 온대기후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띠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캄차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로 독립하고 서구의 개방적인 국가가 된다면 이 페트로 파블롭스크 캄차츠키 일대는 많은 인구가 모여 살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가 생겨날 수 있는 기후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이 캄차카 공화국 역시 분명한 동북아시아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는 인구가 적고 자원이 풍부해서 마치 노르웨이나 북유럽처럼 복지국가이자 1인당 소득이 매우 부유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한 부는 극동러시아 지방에서 소득이 창출되지만 결과적으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집중되고 현지 주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지 못했으나 각각의 공화국으로 독립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대한민국. 마지막은 한국입니다. 놀랍게도 동북아시아의 중심되는 수도 기능을 갖는 건물이 대한민국에 있는 걸 아시나요? 바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마치 더위사냥 아이스크림과 비슷하게 생긴 초고층 타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름도 동북아시아 무역센터로 명명되어 세계무역센터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동북아시아의 수도로서의 입지를 갖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에 기여한 나라이면서 평화에 기여한 나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준 나라로서 동북아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프리미엄이 높은 대륙으로 만들어 놓게 할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 여행 갈 나라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